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3월 24일 주간 부동산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자, 오늘은 FOMC 금리 동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실지 좀 보시고, 또 그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 진짜 몇 번 할까? 그것도 좀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FOMC가 금리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연내 두 번, 세 번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원래는 뭐 3월에도 내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 물 건너갔고요. 지표들이 안 나왔으니까. 이어서 이제 뭐 이번 기자회견 때 두 번, 세 번 고용 지표가 높아서 그분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시 안 한다라는 묘한 뉘앙스를 던져서 비둘기파적 뭐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한번 보고. 그럼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도 과연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그 예측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 상황인데요. 강남 4구하고 뭐 대전, 광주 등 뭐 전국적으로 하락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로 뭐 강남 4구 하나하나씩 하락 거래 비중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 신앙, 금리는 이제 부동산에 결정적이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죠.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 하면 정말 예전에 2022년 말에 고금리 때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갑자기 금리 인상을 저번 달 신한은행은 두 달째 연속 좀 올렸고요. 국민하고 5대 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 어떤 방향성을 지금 잡았습니다. 거의 이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하고, 지금 뭐 FOMC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언밸런스가 있죠. 그 서울 매물은 8만 3천 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떻게 비춰질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US 페드 펀드 레이트입니다. 기준금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5까지 올라왔죠. 올라와서 지금 이제 인하를 올해 안에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보실 거는 이제 이 기준금리와 실업률의 어떤 패턴이죠.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표 한번 보여드렸죠. 프레드에서 발표한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리세션에 대해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실업률과 금리와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US 인플로이먼트고, 기준금리하고 역전되고 나면 항상 이런 회생 막대, 침체나 둔화가 벌어진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리세션이라고 돼 있죠. 노란 선이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실업률은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코로나 때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BIS 국제 결제은행이죠.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에서 이 얘기를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해서. 그래서 1980년도부터 2019년까지 70개 나라의 긴축 주기를 이제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정의를 이제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 경착륙은 금리가 정점에 도달한 지 3년 이내에 경기 침체, 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착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미국이 과연 연착륙으로 갈지 경착륙으로 갈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씩 볼까요? 그럼 이제 11 여기 모니터리 팔러시라고 돼 있잖아요. 11번의 미국의 긴축 정책, 그동안 1960년 중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우측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 베리 소프트, but was landing. 확실히 내린 건가? 이런 얘기 있고, 중요한 여기죠. 소프티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연이어서 좀 정책이 먹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BIS에서 발표한 어떤 정의와 좀 유사합니다. 부합해요. 이 부분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미국의 전문가들의 어떤 칼럼니스트들의 어떤 그 예측들이 많아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1995년도에 6.3%로 급하게 인상을 합니다. 이렇게 인상을 하고 나서 4.75까지 내리고 또다시 내리고 해서 4.75까지 내려요. 여기서 내렸다가 이게 이제 잡혔다고 생각하니까 내렸겠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뒤에 다시 올립니다. 다시 6.25. 그러니까 요 기간은 소프트 랜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완전하게 안 내리고 시장을 보면서 체크를 하다가 약간의
그 버블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조짐이 보이니까 살짝 올려서 잡아주고 갔죠. 잘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엄한 데서 떠졌죠. IT 쪽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연준이나 칼럼니스트들이나 파월 장관의 워딩들을 연결해 보면 약간 이쪽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요 분위기가.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내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올해 연말에. 연말까지 두세 번 내리면 1%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되고 나서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얘기의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급하게 이렇게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떨 때 내려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내려요. 터지면 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짧은 시간에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건 좀 예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한은 총재 얘기랑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은 총재가 파월 장관하고 뭐 회의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살짝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살짝 물어보니까 금리 2%안 되면 안 내린다. 뭐 이런 뉘앙스 던졌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한국은 어떨까요?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연내 3회 이후에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건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우리도 같이 봐야 되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표하는 날짜에 제가 CPI나 PPI 뭐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근데 신중하겠다라고 워딩 속에 있었어요. 기자회견 속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겠죠. 만약에 데이터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못 내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그리고 내린다 할지라도 지금 0.75 점도표라고 보셨잖아요. 점도표 보시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전제하에 그 점도표거든요. 그래도 뭐 3.5예요. 2년, 3년 뒤에도 3%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따라가지고 그럼 과감하게 인하한다. 뭐 국민들의 비판을 받더라도 이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 물가 가격이 또 올라가서 지금도 물가 상승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이 많이 힘든데 이거 정말 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건설회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그 탈이 난 것들을 안 고치고 간다고 한다 할 때 0.25나 0.5 내릴 수 있겠죠. 뭐 심하면 1%라도 내릴 수 있겠죠.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한 짓이지만 그러나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축소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시장에는 영향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3.5에서 3.0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 DSR 올해부터 시작했잖아요. 상반기까지는 25%, 하반기에는 50%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입니다. 뭐에 대해서? 가상금리를 100%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 12월 15일 날 발표된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이 1.5%였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만약에 기준금리를 3.0으로 내리잖아요. 3.0 더하기 1.5.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분들은 금리가 인하됐다 할지라도 4.5로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4.5가 기본이니까 지금의 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고 도리어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쉽게 대한민국 시장 그렇게 금리 내리기 쉽지 않다.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잘 이용해서 뭐 건설회사나 이런 쪽에 부담을 줄여주려면 3.0이나 뭐 2.75까지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잡으면서 저쪽에는 풀어주고 뭐 이런 형태의 투트랙을 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넣었는데요. 이제 이창용 총재가 저도 놀랐네요. 제가 넣어놨는데 이창용 총재가 작년 10월 달에 한 얘기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리가 인하할 거를 기대해 가지고 섣불리 했다가 자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뭐예요? 금리 인하를 쉽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경고를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이 심하게 허튼 분도 아니고 물론 지금 금리를 많이 안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좀 힘들지만 환율 때문에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택가격 더 펌핑하는 거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쉽게 안 내릴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0.25에서 0.5선에서 그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뭐 금리 인하 갖고 자꾸 떠드는 일부 갭투기 하신 분들이나 기레기 분들의 얘기를 뭐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시간이 가서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 된다라면 그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볼게요. 매물이라고 써놨는데 시장 현황입니다. 잘못 썼네요. 제가 미안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매물 급증, 거래는 급감 이렇게 써놨어요. 하방성이 강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많이 회복했잖아요. 근데 송파는 이 와중에 좀 강세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연말 되면 꺾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강동 둔촌 올림픽 파크포레온 만세대 터지면 제가 볼 땐 그때 꺾일 것 같습니다. 송파는. 다른 데 강남 서초는 일단 분위기가 묘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어때요 시장이? 하락이 훨씬 많죠?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데다가 하락이 많아요. 그럼 매물도 봐야 되는데 서초구부터 강남구고 서초구는 어때요 여러분? 서초구도 이렇게 뭐 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 쪽에 거래가 좀 조금 더 있죠. 전체 거래량은 또 적어요. 그 주로 이제 구로구, 관악구, 노도강 이쪽에서 약간 그쪽은 하락들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거래가 좀 많습니다. 거래 건수가. 자, 강남 서초 여기서 이제 이 송파구인데 이거는 송파구도 약간 강세가 이렇게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데 약간의 근데 헬리오시티가 최근에 17억 하나 거래가 됐어요. 중개 거래인데 이건 조금 특이 거래인데 지금 한 21억 2억 가는데 갑자기 17억짜리가 나와가지고 좀 보대는 많이 안 나왔는데요. 조금 이게 또 폭락의 신호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특이한 거래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폭락할 수는 없거든요. 차근차근히 스텝바이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아닌데 여하튼 하방 쪽의 힘이 아직도 상방을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동구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물량이 이제 매매 물량도 많이 늘어난 건 다 똑같았거든요. 강남 사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 성동은 좀 강세를 띠고 있어요. 여전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하락거래의 어떤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 조정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번 주가 말씀드렸죠. 전세 매물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벌써 한 7, 800개 나왔다. 11월 입주인데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또 3000세대가 또 강동구 밀레니엄인가 또 들어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6월, 7월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 하반기에 특히 강동 송파는 약세장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갑자기 푹 내려온 게 있어요. 이건 좀 이상 거래 같아요. 이 정도 내야 정상인데 여하튼 내렸다는 데 의미가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전세 가격도 일단 저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올라가기 힘들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 갭이 좀 크잖아요. 뭐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매매 물량인데요. 8만 3천 건 돌파한 거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 2020년 이 9월에 이랬던 3만 7천 건이 지금 8만 건을 넘어섰으니까 2배 반이 됐습니다. 250%. 너무 많이 늘었죠. 근데 그림에서 유념하실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세 물량이 줄 때 매매 물량이 늘고 그 뒤로 가격은 하락하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지금 매매 물량이 늘고 있고 전세 물량이 내려오다가 여기 잠시 여기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내려오니까 매매 물량 내려오니까 전세 물량 또 늘어요. 이 전세 매물과 매매 매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데가 서울 아파트다. 이걸 보면 시장 예측이 충분하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세 물건이 막 늘어나고 매매 물건이 급감할 때는 유동성이 부족을 느낀 매매 물건들이 전세 물건들이 매매 물건이 소화가 안 되니까 전세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늘어난다는 얘기 뭐예요? 매물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또 하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동시 하방이 되는 거예요. 2022년 말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매매 가격도 내려가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의 시나리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 서초 송파 매물 급증하는 중 제가 써놨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더듬어 보면 이게 작년 1월입니다. 1월에 강남구는 4,000개였는데 지금 거의 뭐 8,000개, 7,513개, 200%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서초구 이제 주황색인데요. 3,200개인데 6,900개. 거의 뭐 이것도 200%입니다. 다 2배. 강동구만 매물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500개에서 4,200, 한 1.78배. 좀 덜 늘었죠, 강동구. 근데 강동구는 이제 연말로 다가설수록 가을 들어가면서 매물이 더 나올 겁니다, 아마.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급증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꺾여가지고. 이게 언제예요? 1월 1일입니다. 이때다 하고 팔겠다고 내놓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내려오다가.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시장을 소유하신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께서 앞으로 상승의 힘이 약하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차익 실현하려고 내놓겠죠. 물론 영끌에서 어렵게 내놓으시는 분도 있고, 매물량이 급증한다는 거는 시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카드사 연체율과 은행금리 인상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카드사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카드 사태, 우리 2030분들은 모르실 텐데 2003년도에 LG 카드 사태를 출발해서 카드 사태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국 경제가 약간 비틀거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볼 때 100%는 아니고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을 좀 기록합니다. 이 의미가 좀 크죠. 이어서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뭐 대출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 연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느라고 대선 충당금도 여기 보시면 3조 1,480억 투입을 하고, 카드사들의 대출 지급액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연체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64%나 대손상각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차권도 정리했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했는데도 늘어났다는 건 정리 안 했으면 어마어마한 지금 연체율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부담이 분명히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금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총리도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저금리는 못 들어간다. 그거 이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 잔액은 도리어 증가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시는 PF 문제도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참 태형 자본 잠식 제가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조금 이거 내일 화요일 날 제가 자본 잠식하고 6대 광역시 중에 부산, 대구, 또 울산 이렇게 세 군데 같이 한꺼번에 해서 두 개로 자본 잠식 하나, 광역시 세 개 하고 또 수도권 얘기도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나면 수도권도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뭐 데이터가 많아서 일단 뭐 제가 정리하는 건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5대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이게 뭔 일입니까? 이제 FOMC는 금리 인하한다고 난리인데, 언론에서도 금리 인하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은행들은, 그럼 올립니다. 왜 이럴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경상 GDP 증가율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이복형 금감원장한테 다 보고를 했어요, 은행들이. 대출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국과 은행 모두 물량 조절을 위해서 갑자기 긴장하는데, 왜냐면 주3대 갑자기 늘어났어요. 두 달 새.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나시죠? 재작년엔가 농협 대출 금지, 돈이 없어서. 그쵸? 총량을 넘어가지고. 더하면 이건 오버슈팅 난다고 판단한 거.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경제 시스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조짐이 오니까 은행이 금리 올립니다. 올리는 요인에는 아까도 그것도 있죠. 손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신한도 신한카드가 있고 우리도 우리카드사가 있어요. 손실이 늘어나니까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메꾸려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더 올려야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카드 연체율만 자꾸 돈이 들어가냐. 아니죠, 여러분. PF나 이런 여러 문제로 지금 은행 PF도 우리가 이 금융권만 얘기하다가 은행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보도가 살살. 제가 볼 때 꽤 액수가 됩니다. 거기다 홍콩 ELS 사태까지 겹쳤죠. 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CMBS라든지 CRE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것들도 지금 손실 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병들이 많습니다. 신한은행은 20bp 올렸고요. 우리은행은 10에서 30bp 인상한다 그러고 국민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서 23bp 0.23이죠. 올리니까 여러분 시장 만만하게 진짜 보면 안 됩니다. 연말까지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봄하고 가을을 너무너무 좋았는데 만물이 생동하는 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세상 사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살지만 참 마음 한구석에 좋은 마음들이 다 계신데 기득권이라든지 약간의 조금 안 좋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자꾸 이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시간 또 지나고 항상 봄은 또 찾아오는 것처럼 또 좋은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오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방송 마치고요. 우리 봄 맞이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 제가 화요일로 말씀드릴게요. 태영 자본 잠식하고 6대 광역시 고전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 한 주도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